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부를 원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사정상 우리 게스트 분이 굉장히 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좀 땡겼습니다. 1부도 재밌겠죠? 예술 씨? 네, 재밌을 겁니다. 1부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늘 그렇듯이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 게스트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번 주 짝퉁 인터뷰는 근 30년 동안 패션 시장을 지켜온 분이십니다. 스포츠에서 캐주얼, 골프웨어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전개했고 지금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준식 디아이플로 대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래 패션 비즈니스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저 박준식 대표입니다. 뭐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박준식으로 봐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대표 직감이 조금 뭐 부담스러우십니까? 네, 저는 뭐 대표나 임원했을 때부터 원래 이제 제가 임원 그 처음 된 게 아마 10년 전인데 코롱에서 저는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대표 그 되기 전에 임원직 처음 받았을 때가 제가 머리를 깎고 있는데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좋은 일 있는데 아냐 그러시길래 뭐 좋은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전날 대표님이 한창 싸우고 나와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별로 기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신 게 너 이번에 임원 됐다. 기쁘지 않냐. 내가 해줬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좀 어안이 조금 벙벙했는데 왜요? 저는 임원보다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있던 대표님하고 싸운 게 저 미국에 한 6개월 좀 보내달라고 그 약속을 다 해놓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셨어요. 그때 대표가 지금 그분이신가요? 지금 한참 연재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한 2주 3주 전에 우리 여기 나왔었죠. 그래요? 진짜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뭐 굳이 연락하지 않으시면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자주 뵀는데. 그래? 예. 친해요. 예. 워낙에 이뻐했어요. 예. 그때 대표. 제가 또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가 스스럼 없이 아마 그렇게 뭐 좀 제가 할 말 다 하고 살았던 뭐 유일한 좀 제가 모셨던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임원이 되고 뭐 대표가 되면 거의 연봉도 세질 거고 이 밑에 거느리는 그래 대기업 대표인데 많으실 텐데 왜 그걸 별로 그렇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표나 뭐 임원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패션이라는 게 참 재밌는 또 분야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수도 내수지만 또 저희 패션 시장이 좀 짧지만 사실 외국에서 보는 그 패션 시장은 다양한 시장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임원 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패션을 좀 더 그 해외에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또 기회도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얻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임원 되는 것보다는 실무에서 그렇게 그 실제 이제 부닥치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브랜드를 키우고 이런 거가 좋았지 실질적으로 뭐 임원 되면 또 방에 갇혀야 되고 또 직원들하고 또 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을 땐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직원들하고는 좀 스스럼 없이 지낸 사회라고 할까?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직원들이 좋은 데도 많이 가 있고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제 패션업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만나면 어쨌든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좋은 데 가 있고 또 좋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결국에는 그 딜에서 졌지만 임원 되고 나시고 나서부터는 뭐
해외를 좀 가셨었나요? 해외는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연수격으로. 연수격으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지금은 뭐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은 하기야 대표님이시니까 또. 제가 자리를 비면 누군가 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맡아줄 사람이 아직 나타나질 않아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책임이 막강한 자리예요. 그만큼 또 외롭기도 해요. 제가 올라와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대표님들이나 뭐 임원들이 좀 외롭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임원방을 좀 주기는 했는데 임원방이 거의 없었어요.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고 그냥 오히려 나와서 있었던 생활이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저 B급 인생이 소개해드린 것 같이 이 패션업계 한 30여 년 네네. 정도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렇죠. 정확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0년도에 제가 12월에 입사. 90년? 네. 90년도에 이제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그 4번은 90년 4번이고요. 예. 1월 1일부터 이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이제 코롱에 입사를 하게 됐죠. 코롱 어떤 파트로? 코롱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패션 스포츠 본부였는데 스포츠 본부에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롱이 상사의 그 패션이 한 부분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위치가 지금 이제 대통령님이 거주하시는 통이동. 거기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글로 가게 됐고요. 전공이 패션 쪽이셨나요? 저는 섬유공학 쪽입니다. 보통 섬유공학 하시는 분들이 패션 쪽으로 많이 빠지시네요. 지난번 나와서 얘기 다 쭉 했잖아요. 대부분이 섬유공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쪽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섬유공학이 한 두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완전 이제 방직이나 아니면 공장 쪽으로 완전 빠지거나 또 이제 뭐 영업 쪽으로 빠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컨버터 쪽으로 아예 좀 큰 컨버터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저같이 이제 영업이나 MD 쪽으로 빠지는 케이스 이렇게. 처음에 그럼 영업을 맡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은 영업으로 시작했어요.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임원 되기 전까지 10년은 영업을 했고요. 10년은 기획을 했고. 90년대 초반 이 패션 특히 이제 스포츠 쪽 영업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는 저희 회사 자체가 코롱이 스포츠 사업 본부가 따로 있었고 패션 사업 본부가 따로 있었어요. 스포츠는 이제 그때 있었던 브랜드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코롱 스포츠, 그다음에 코롱 액티브. 스포츠 지금도 있고. 액티브 지금 사라진 액티브. 액티브 지난 방송 때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헤드. 지금 사라진 또 이니지오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잭 니클라우스 있었고. 그렇죠. 잭 니클라우스 있었고. 엘로드 있었고. 엘로드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조금 사라진 이제 디망시라는 또 브랜드. 디망시는 초면이네. 캐주얼 구두. 캐주얼 브랜드. 이슬 씨도 처음 들어보죠? 저는 거의 다 처음 들어요. 방금 얘기했던 브랜드들을 헤드 말고는 헤드 코롱 스포츠 말고는 귀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헤드는 알아요 그래도? 알죠. 혹시 스피도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스피도도 모르세요? 아까 또 놀란 게 30년 동안 패션 시장을 지켜오셨다 했는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도 22년밖에 안 됐어요. 예슬 씨가 지금 몇 년생입니까? 99년생이니까. 99년생. 네. 한창 영업 막바지 할 때 그때 이제 그러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전개하던 브랜드들을 뭐 어떤 식으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원 브랜드가 영업하고 기획하고 마케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엔 좀 특이했는데 영업 사업부가 따로 있고요. 기획은 또 기획 사업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은 통틀어서 대리점 사업부가 있었고 직영 사업부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대리점 백화점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브랜드별로 또 나눠지는 거죠. 세분화가 돼 있네요. 네네. 거기서 뭐 맡으셨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일단 헤드를 했었고요. 네. 굉장히 그 당시에 헤드가 그 원 브랜드 안에 액티브, 헤드, 그 다음에 코롱 스포츠, 그리고
스피도까지 해서 4개 브랜드가 하나의 샵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좀 특이하죠? 편집샵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스포츠 전문 편집샵 그런 식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앞서갔네요. 호롱이. 그래서 매장이 그때 당시에 매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에 제가 그때 헤드하다가 이제 또 액티브를 하게 됐지만 매장 자체가 액티브가 200개가 넘었었으니까. 저도 중학교 때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 남포동 지하상가에 액티브 그 신발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내가 그죠?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는 고무신 아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국내 스포츠 브랜드들하고 해외 스포츠 브랜드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뭐 있었습니까 그때? 다 있었어요. 다 있었죠. 르카프, 프로스펙스, 스펙스. 그러니까 나는 교복을 안 입은 세대예요. 딱. 그러니까 교복 안 입으니까 나타났던 게 그런 스포츠 브랜드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좋았던 건 사실은 나이키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고가가 미즈노가 있었고, 근데 미즈노가 무슨 파동 때문에 몇 년 영업 못하고 철수를 했을 거예요. 그 자리를 프로스펙스, 프로월드컵이 좀 많이 뺏어갔고, 비슷한 시기에 르카프도 런칭을 했고 조금 늦었을 거예요. 르카프가 아마도 내 기억에는. 그래서 돈 없는 애들은 프로스펙스 샀고 좀 돈 있는 애들은 나이키 샀고 그랬어요 그때. 나이키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요. 바뀌어졌네요. 그때가 아마 삼나 스포츠였을걸요? 삼나 되게 화성이었나? 삼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이키가 삼나였다가 분리가 아마 되면서 그랬고 삼나 스포츠 있을 때부터 좀 크게 시작했고 그때 제가 아마 마케팅 화두가 누가 나이키를 신나였어요. 누가 나이키를 신나? 근데 80년대 초반만 해도 나이키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신생 브랜드나 다름없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어서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뭐라 그러지 학습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죠. 그러니까 신발이 대부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프로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나이키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치고 올라갔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그냥 고급 용어로 가격 전략을 짠다고 하면 이게 약간 그 스키밍 전략이라고 하는데 고가로 그 포지셔닝을 해놓고 그다음 이제 확장할 때는 약간 이제 그 가격을 내려가면서 경쟁자를 죽이는 전략인데 얘네는 이미 그 가격 위에 고가 전략으로 그 마케팅부터 이런 것들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나이키를 신냐? 돈 있는 사람이 신는다. 잘 나가고 그런 게 마케팅 전략하고 가격 전략하고 같이 맞으면서 일단은 이제 선망의 브랜드가 된 거죠. 나이키가. 그건 아까 뭐였어요? 액티브? 액티브. 액티브도 그런 전략을 좀 했으면. 액티브는 태생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들어오기 입사 전부터 런칭한 브랜드인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스포츠가 붐이 일어난 게 올림픽 때거든요. 88년도. 88 올림픽이 되면서부터 이제 스포츠가 이제 부흥 시대가 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확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축구부터 대부분 이제 모든 관심사를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정권이 그 군사 정권이었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 이제 국민의 시선을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포츠로 계속 가면서 그 스포츠 시장을 키우고 또 스포츠의 어떤 이런 장비나 의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사실 8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포츠 붐이 일어났는데 90년대 이제 입사하셨으니까 그때는 참 영업하기 편했겠어요? 그때는 영업이 제 인생에 편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저는
좀 안 되는 브랜드, 신규 이런 것만 시키더라고요. 스케쳐스도 하지 않았어요? 스케쳐스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브랜드 기억하는 게 한 13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스케쳐스를 코롱에서 처음 국내에 도입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들어간 데가 이제 헤드로 발령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헤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조그맣게 그러니까 편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그 코롱 매장 안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쨌든 라이센스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잭 니클라우스하고 그 다음에 헤드가 거의 아마 저희 나라에서 거의 라이센스로는 처음 1, 2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 2로 처음으로 이제 라이센스라는 걸 도입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90년대 초반에 이게 있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LSL 90년대 초반에 LS의 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붐하고 같이 있던 게 필라 그 다음에 그 옆에 딱 있던 게 헤드였어요. 노티카는 안 끼워줍니까? 노티카는 스포츠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그거는 한참 후고 90년대 초반에는 특히 LS의 붐 때문에 그 옆에 붙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프로스펙스나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하고 나이키하고 또 다른 이상 스포츠이긴 한데 신발 자체가 스포츠 신발은 아니고 뭐 그런. 아니 근데 번뜩 떠오른 질문인데 우리 대표님이 스포츠도 영어 뭐 이쪽으로 또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국내 브랜드 중에 스포츠 브랜드 뭐 프로스펙스도 있을 테고 여러 브랜드들 좀 대표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이 대표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뭐 출구 전략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출구 전략 이게 사실 이제 어려운 결국은 질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한마디로 답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더라고. 글로벌 브랜드하고 결국은 도메스틱 브랜드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나 이럴 때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사회에 들어왔을 때도 해외 나가는 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외형 자유는 네.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정보를 그 해외 그런 패션 정보나 해외 트렌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한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멋을 부리기보다는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였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쨌든 내셔널 브랜드가 클 수 있겠죠. 소비자를 더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잘 만들면 되고 그리고 이미 만들면 사가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지금 뭐 가성비 시대다 가심비에다가 뭐 지금 그걸 더 뛰어넘게끔 어쨌든 공급은 많아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걸 원하고 그리고 그 메이킹 하는 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가 훨씬 더 저는 진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축구하면 선수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제 가장 글로벌이 핵심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글로벌이 뭐 신발도 잘 만들고 의류도 잘 하지만 결국은 마케팅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마케팅 싸움에서 이 마케팅만 뒷받쳐 주면 프로스펙스도 저 글로벌 브랜드 될 수 있습니까? 마케팅도 따라줘야 되고 이게 패션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복합적으로 다 잘해야 복합적으로 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박 비즈니스가 뭐 복합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선박이 만드는 게 뭐 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박 배 배 만들듯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패션 비즈니스도 이게 뭐 물건만 잘 만들고 연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그거에 또 샵을 어떻게 열고 VM을 또 어떻게 창출하고 그 다음에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멀티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브랜드가 크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문득 드는 생각이 이 한류가 굉장히 글로벌한데
왜 이 스포츠는 나이키, 아디다스에게 다 뺏겨가지고 이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도 프로스펙스 신지 않는지 네. 입지 않는지 그거는 단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면 그 문득 보기 궁금해. 국제장사에서 할 때 그래도 국제장사가 그나마 프로스펙스를 유지했던 건 그리고 또 프로스펙스나 르카프가 화승해서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건 얘네 모태가 고무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신발 생산에 기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근데 일례로 프로스펙스를 LS그룹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인수를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원에 있는 신발 공장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자기네 가장 잘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었죠. 그거를 보는 그때 내가 느꼈던 건 야, 기본 스포츠 브랜드의 기본 자체를 모르고 인수를 그냥 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 부산에 가면 지금 그 신발 공장들이 뭐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어. 저 들어보니까 나이키의 리미티드 고가 라인만 해요. 판 네. 그게 부산에서 네, 만들어진다고. 예. 그러니까 R&D 센터는 뭐 미국 본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는 좀 볼륨화된 신발 위주고 네. 실제 이제 전문화되거나 특화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부산에서 만들어요. 부산이 원래 신발의 모태가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예. 나이키나 뭐 이런 아디다스를 만드는 공장 중에 굉장히 오래됐고 노하우가 있는 공장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 시장이 되다 보니까 볼륨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공장들이 다 이제 해외로 다 나가는 이유가 결국 이제 생산성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이제 노동비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좀 더 저가를 만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화된 신발들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그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화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부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의 샘플, 그 프로타입 샘플을 한국에서 만드는 데 되게 많아요.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국장님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견해도 있고 틀린 견해도 있는데 네. 왜 한국 저기가 못 되냐. 물론 이제 신발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는 어쨌든 결국은 이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신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네. 비중이. 뭐 옛날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에 평균 비율 네, 3대 1대 6대 3대 1. 한 6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매출 3, 1은 뭡니까? 신발, 의류, 용품. 용품. 네. 용품이 1이네. 예. 뭐 황금 비율이긴 한데 대부분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네. 의류가 점점 넓혀지긴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신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라는 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브랜드라는 게 과연 이제 운영하면서 브랜드의 DNA가 뭐냐? 브랜드의 DNA. 프로스펙스의 DNA는 뭐고 나이키의 DNA는 뭐고 뭐 필라의 DNA는 뭐냐? 네. 결국은 DNA라는 게 사람의 DNA는 결국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럼 이제 브랜드를 소비자가 인식했을 때 그 느끼는 DNA가 뭐냐고 했을 때 참 그게 저도 고민이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야, 니네 브랜드는 도대체 DNA가 뭐야?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브랜드가 될 때는 그게 핵심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떤 브랜드 사람들은 헤리티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술이라고 하고 네.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일간 체계는 다른 부분이 다 많고 근데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어쨌든 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시장에 내다 놓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사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DNA는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가 사야 될 이유. 소비자가 왜 이걸 사야 되냐? 네. 내가 왜 필라 사야 되지? 아니면 내가 왜 지금 있는 우브를 사야 되고 내가 왜 나이키를 사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의 시작은 그게 시작이 안 돼 있고 그게 초점화가 안 돼 있고 그 브랜드의 백본이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이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좀 많았었는데 뭐 저희 국장님 한참 취재하고 이럴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스포츠는 스포츠스러워야 되는 것도 있고 예. 뭐 요즘에 스포츠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카테고리가 스포츠도 있고 스포츠 캐주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 마케팅의 일부분 중에서 나이키는 그래도 꾸준하게 엘리트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엘리트 마케팅. 예. 그게 뭐냐면 실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나는 내가 운동을 하려고 뭐 달리기를 하거나 뭘 하려면 나이키 하면 나이키 신발을 쓰면 왠지 굉장히 잘 뛸 수 있고 편안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마인드에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야, 그게 기능으로서도 받쳐줘야 되고 네. 마케팅으로서도 받쳐줘야 예. 되고 여러 가지가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져야 나이키가 돼요. 대부분 아마 90년대부터 계속 언더아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선수들을 다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나이키가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네. 저도 조던 시리즈 되게 좋아하고 신발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조단이 좋은 것이 나이키가 좋은 건 아닌데 조단이 나이키를 신고 있고 조단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렇게 컬렉팅을 하고 지금도 되게 비싸거든요. 내놓으면 엄청 비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누가 지금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연봉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사람들한테 계속 스포츠 옷을 입히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브랜드가 계속 같이 커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예. 엘리트 마케팅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저희 나라 브랜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신발 공장 팔고 이제 그것도 맞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마케팅의 가장 좀 큰 부분 중에서 하나인데 지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하나를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80년도하고 90년도에 그 올림픽이 되면서 저희 액티브도 황영조 신발도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신고 우승도 하고 뭐 해서 마케팅도 했거든요. 금메달 딴 거 되게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아이식스보다 훨씬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뭐 기술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술에 근접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스포츠를 진짜 전문으로 하는 엘리트들한테 마케팅을 계속 줄여왔어요. 제가 알기에. 이게 더 볼륨을 키웠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간 단계인데 그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90년대 94년도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하고 옷을 좀 이렇게 컬러블록이나 이런 약간 색깔 있는 옷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당시 티피코시 뭐 비닐라 아까 얘기하신 우리 있을 씨도 티피코시를 몰라요. 그래요? 캐스케이드 그런 거 아니었나? 네. 김건모가 선전하던 브랜드 있었어요. 노티카. 노티카. 제가 대구 출장 갔는데 노티카 안 입으면 뭐 다 이 좀 바보 같은. 그래서 이다이템이었죠. 이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캐주얼한 옷을 굉장히 많이 입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스포츠가 약간 변형이 되면서 패션 스포츠가 확 뜨게 된 거예요. 컬러가 좀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레세, 뭐 필라, 뭐 또 등을 업은 또 헤드 뭐 이렇게 세 브랜드가 굉장히 매출이 좋았어요. 저도 헤드에 제 기억으로 영업할 때 인천에 제가 그 내려가서 그때도 하기는 싫었는데 하도 부장님이 괴롭혀가지고 너 인천 내려가서 빨리 오픈해 막 이래가지고 매장 오픈을 갔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2군데 다 오픈했어요. 부평하고 인천의 신포동. 진짜 잘 됐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 신포동이 굉장히 안 되다가 그부 사장님이 남성국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열정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대부분 지방에 계신 사장님들이 사실은
대부분 어떤 분이셨냐면 지방 유지죠. 그래서 나 이런 대기업 브랜드 해 이런 명함을 돌리시는 용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 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거의 남성복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출도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진짜 파산지경. 네. 그래서 이런 분이면은 정말 매장 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자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장을 리뉴얼을 다 바꾸고 돈 정말 들여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잘 나갔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했냐? 같이 맨날 학교 앞에서 책받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헤드 책받침? 네, 거기 이제 연예인 책받침에서 돌려주고 그땐 또 책받침이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돌리고 여학교부터 남학교들까지 다 돌리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이제 인천에 갑자기 그 슬리퍼 열풍이 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매장에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한 거죠. 애들이. 헤드 슬리퍼를 사려고? 그 헤드 슬리퍼가 제일 먼저 떴고 그 다음에 헤드 이제 반바지 옷이 이제 그때부터 뜬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발이 먼저 뜨긴 한 건데 그때는 패션이 짧은 반바지에 그 큰 로고 박힌 필라 헤드 그 로고 박힌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게 그게 또 패션일 때가 있었네요. 이 젊은 애들한테는 또 이게 저는 헤드하면 흰색 그 단화라 그러나요? 네네. 요런 흰색 단화. 여기 헤드라고 적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랑 맨투맨 티. 그걸 참 많이 입고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그 스타일이 그 아까 했던 그런 당시에는 패션 스포츠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필라, 엘레세. 그게 언제입니까? 90년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까지. 제가 알기에는 94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점이 97년, 98년까지 갔고요. 필라 헤드 다 이제 1, 2등을 백화점에서 거의 1, 2등을 휩쓴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보이지도 않는 IMF 때 확 꺾어졌지. 아니요. IMF 때도 꺾어진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하나 또 벌어졌죠.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좀 다른 문화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신 이제 지금은 좀 안 보이는 EXR이 하나가 들어왔고. EXR 대단했습니다. EXR 알아요?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어렸을 때 EXR 제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많이 입었죠. 이제 이렇게 컬러풀한 거에서 약간 섹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여자들이 이제 하고 또 가격도 좀 높으면서 EXR이라는 게 또 새로운 그렇죠. EXR 대단했습니다. 패션 스포츠에서 새로운 그 강자로 등록이 되면서 다른 캐릭터 거를 스포츠라고 불렀어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를 다 그냥 눌러버렸죠. 그러다가 한참 또 즐기시다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14년 조금 전부터 또 다른 일이 이제 막 2014년에 뭐가 있었어요? 데상트. 아닙니다. 데상트 전에 뭐가 있었냐? 기억 안 나시는 뉴발란스. 뉴발란스. 뉴발란스가 이제 뜨기 시작했고요. 뉴발란스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결국은 신발부터 뜨기 시작해서 의류까지 쭉 가는 그런 생기거든요. 당시에는 의류가 없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글로벌에서도 없었어요. 글로벌에도 지금은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신 이제 데상트가 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데상트하고 이런 이제 퍼포먼스 브랜드들이 완전 자리를 잡고 이제 나이키가 자리를 잡고 뭐 언더아머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퍼포먼스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죠. 지금 현재까지 커져 있고, 뭐 패션이 돌고 돌듯이 저는 스포츠도 돌고 도는데 스포츠는 좀 특이하게 그런 캐주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이 안정화된 시장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보는 시장 중에서 혹시 그 캐주얼 브랜드에서 1,000억 이상 넘는 브랜드 하면 10개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안 5개 되나?
5개는 넘. SPA까지 포함하면은 SPA 뭐 포함하면 포함한 10개 정도 될 거고. 포함하면 10개 정도 빼면 네. 뭐 5개 되어도 근데 되겠죠. 한 군으로 1,000억 이상 넘는 거가 제일 많았던 데가 뭐 물론 이제 아웃도어 빼고 스포츠가 제일 많아요. 제일 기본. 지금도 스포츠가 제일 많을 스포츠가 거예요.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기본이 다 1,000억을 해요. 음. 기본이 아무리 뭐 좀 뭐 아까 좀 별로 안 좋은 르카프라고 해도 1,000억 이상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은 굉장히 큰 시장인 거예요. 지금도 1,000억 합니까 르카프? 안 돼요. 안 지금 돼. 떨어지죠. 지금은 좀 많이 프로 떨어졌죠. 이후에 떨어져서 프로스펙스는 어떻습니까? 프로스펙스는 1,000억 할 넘을 거예요. 어. 그만큼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진입 장벽은 되게 높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박준식 대표님 모셔놓고 이 사실 이상한 드릴 질문이 많은데 스포츠 지금 역사를 지금 이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맞아. 아니, 스포츠 얘기하니까 우리 태근이 형 졸고 있어 지금. 뭐 졸아? 나 잘 듣고 있는데. 잘 듣고 커피를 좀 있습니까? 더 드릴까요? 예. 내가 하는 브랜드가 나오잖아. 나도 늙었구나. 중간에 혹시 뭐 궁금한 점 없었습니까? 궁금한 건 없었는데. 근데 아는 브랜드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히스토리별로 좀 연결해야 되니까 한 10년간 이제 영업을 이제 도맡아 오셨고 그 이후로는 뭘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기획을 했죠. 기획 어떤 기획? 그러니까 이제 MD를 했죠. 그러니까 영업을 제가 한 대리까지 영업을 했었고요. 과장 이후부터는 MD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그 당시에는 대기업은 구조가 한 영역에서 전문가를 키우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영업은 영업만, 기획은 기획만. 근데 저는 이제 영업하다 보니까 영업이라는 게 뭐 좀 가짜는 생각이긴 하지만 영업 배울 거 다 배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때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 대리인데 건방진 거죠. 대리 나부랭이가 나부랭이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는 직영사업부라고 해서 백화점이 또 따로 있었고 영업이 대리점이 따로 있고 뭐 상설점이 따로 있고 지금같이 아울렛은 없었고 상설 운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제 조그만 브랜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신규 브랜드가 뭐가 많다고 여기 뭐 대리점 따로 백화점 따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네. 전부 한꺼번에 다 했어야 되니까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방을 떤 거죠, 제가. 건방을 떨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잘 나가는 헤드 그 영업 정점에 있을 때 박차고 나왔어요. 박차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스케쳐스가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 캐주얼군의 런칭을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영업 계획을 같이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박차고 나왔다라는 게 회사를 나온 건 아니고 왜냐면 부서를요. 왜냐면 나 좀 바꿔주시오 뭐. 부서 이동이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좋은 헤드가 그땐 뜰 때였으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너무 편했죠. 대접받고 뭐 지방 가면 저도 유지죠. 같이 유지. 장사 워낙 잘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생각이 기획 가서 좀 새로운 것도 듣고 디자이너하고도 일을 해보고 싶고 또 뭐 출장을 갈 수 있으니까 해외 출장을 가서 좀 다른 걸 좀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되게 컸어요. 근데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줬네요. 회사에서 오케이를 그 엊그저께 나온 사장님 그분이 그때 스포츠 사업자였어요. 단판을 해가지고 건방진 놈 그래도 거기에서 죽어봐라 그랬겠는지. 죽어봐라구나. 잘하니까 옮겨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박 대표님을 처음 본 건 149 그때 나와서 얘기했던 149 마일즈. 그때 기획팀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 아니 근데 뭐 그 공통분모는 패션이지만 이 영업과 MD는 뭐 하는 그 업무가 굉장히 다를 텐데. 엄청 틀리죠. 처음에는 이질감이 좀 없었습니까? 이질감이 아니고 이지매를 당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와서 뭐 영업이 무슨 기획을 해 뭐 이런. 아니 근데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안 좋았죠.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엄청 힘들었고요. 아니 뭐 봉제 용어도 모르겠고. 그렇지. 봉제 용어도 모르잖아요. 그럼 디자이너한테 무시당하지. 뭐 개발실에서 QC 한다고 들어가면
멀뚱히 서 있어고 옷만 입는 것밖에 못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마네킹 저기 그 입어주는 모델처럼 옷 입어주고 디자이너가 이제 여기 뭐 줄여주세요 이런 그냥 모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실은 가서 낙담을 했어요. 야, 정말 내가 왜 그 화려한 데 두고 여기 왔을까 막 이런 낙담을 했는데 좀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네. 아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일단 공부를 하자. 그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내 FIK라고 또 뭐 그 들을 수 있는 또 학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코롱에서 운영하는 네. 패션 스쿨이 있었기 FIK. 때문에 거기를 듣고 그리고 저녁마다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녁마다. 저녁마다? 예, 공장 사장이 왜냐하면 봉제하는 걸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봉제 용어도 모르겠고 다 일본 말이거든요. 사실 네. 지금 봉제가 뭐 오바록도 다 영어고 뭐 봉제하는 용어가 다 일본 용어다 보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공장 가서 배우기 시작한 거. 아 이건 오버럭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쌍침은 뭐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 되니까 다른 MD가 못 가지는 걸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현장. 다른 MD들은 기획자이기 때문에 수량 계획을 하고 뭐 품평에 참가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았다면 저는 이제 공장에 간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야 이렇게 박으면 뭐 공장에 나가면 뭐 디자이너들이 왜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익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좀 통하게 되고 예. 왜냐하면 이게 영업 랭귀지하고 디자이너나 기획 랭귀지하고 굉장히 틀려요. 왜냐하면 영업은 단순히 이제 숫자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주로지만 네. 여긴 디자이너가 뭐 이걸 어떻게 바꾸고 여기에 어떻게 뭘 넣고 프린트는 뭘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이해해야 되고 네. 그걸 저희가 원가 계산이라는 툴에 넣어서 아 이게 이 원가가 한 얼마 나오고 이거는 시장 가격은 얼마 정도 돼야 우리가 마진을 넣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언어와 스킬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안에 다 배운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다 배웠고 네, 그리고 그 섬유 전공도 좀 도움이 됐겠죠. 네, 물론 이제 원단은 조금 도움이 됐었고요. 아니 근데 영업의 이 10년 동안 이 경력이 MD 할 때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품평회 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품평할 때? 네. 왜냐면 제가 영업을 다 해봤으니까 품평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뭐 대지문 사장님 그렇죠. 뭐 아니면 뭐 그리고 뭐가 잘 백화점. 팔리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매장 나가면 다 아는 샵마들이고 네.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획자들이 그 백화점이든 대지점 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려고 하려면 잘 안 해주고 뭐 왜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런 거지만 이미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장님 다루는 법을 아니까 뭐 지금 어떠세요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품평이 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진 거죠. 야, 영업 10년을 하고 이 MD로 이 돌아서게 된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거는 그 임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때 당시에 임원 생각은 안 했고요. 사실은 좀 사심이었는데 나도 좀 해외 좀 나가보자. 맨날 국내 출장만 다니고. 영업은 해외 출장이 거의 해외는 없지만 한 번도 안 보내고. 기획 MD들은 1년에 수차례는 가거든요. 패션쇼 보러 가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뭐 일본도 가고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e스포에 가거든요. 겨울에 이제 독일도 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또 시장 조사한다고 좀 다른 나라도 가고 이러는데 영업은 뭐 맨날 국내 시장 조사가 제가 그 영업할 때 강원도 담당이었었는데 강원도에 매장이 그때 당시에는 액티브가 좀 많았어요. 한 24개가 뭐 양양 뭐 이런 촌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도로가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아서 2박 3일을 돌아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 서울에서 왔다고
회만 주시는 거죠. 3일 어. 동안 해 먹으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 에이, 그런 것도 또 나중에 다 보는구나. 그렇죠.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한 이유였는데 돌이켜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그게 제가 어쨌든 나중에 사업을 맡으면서 그 조직을 꾸려가는데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업자들 중에서 굉장히 좀 센스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을 회사에서는 좀 반대했지만 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를 영업을 잘하는 애를 빼서 기획에다 놓아버리면 빵꾸가 나잖아요. 그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감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기획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제가 해보니까 시장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도 커지고 그 핵심 역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패션업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뭐 물론 패션업계가 아니더라도 네. 본인의 직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직무를 회사에서 시킨다고 그러더라도 네.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게 네. 위에서 잘 짜여놓은 계획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조직 운영을 또 하는 편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직업은 저는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 구조라는 게 범죄자가 있으니까 경찰이 있고 형사가 다 있잖아요. 네. 직업이 창출이 되듯이 이게 좀 극한적인 얘기지만 네. 마찬가지로 조직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에 각자가 담아야 될 역할들이 다 있는 거고 과장 시절까지는 그런 대리나 과장 때까지는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전문가의 영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자기가 팀을 맡았을 때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패션업에서 어쨌든 저희 때가 영업을 큰 분들이 사업본부장을 맡거나 기획으로 크신 분들이 사업본부장을 맡을 때는 한쪽이 좀 약간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분야를 모르니까 네. 맞아, 난 모르니까 그냥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속도가 또 늦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시너지를 낼 때도 있고 반대로 무너지게 될 때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제 직장을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걸 습득하시는 게 더 좋다. 네. 그게 허드레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바닥부터 다 챙겨서 다 해보시고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탑의 위치에 올라왔을 때 그 영역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가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를 스포츠의 이 역사부터 진로 상담까지 아주 지금 아니 근데 지금 필요한 건 DI 플로우에 대해서 DI 플로우 지금 얘기 들어가야 돼. 15분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갔어요. 아 뭐 저희 회사 뭐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전 이게 더 좋은데. 코롱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네네네. DI 플로우는 언제 대표직을 맡게 되죠? 2015년도에 제가 들어갔고요. 꽤 되셨네요. 예. 이제 5년 차 이제 넘었죠. 넘어서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대표로.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뭐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DI 플로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어렵죠. 저희도 어렵고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나가는 브랜드도 좀 많고 한데 제가 뭐 그저께 미국 있는 친구하고 이제 좀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미국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엄청 심각합니다. 어렵고 걔네 브랜드가 사실은 이제 홀세일 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터가 있는데 매장만 한 200개를 접었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그러면 니네 당장 뭐 거의 파산 아니냐 그랬더니 다행히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는 사업 구조를 좀 바꾸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게 하나는 이제 그 온라인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베이스로 하는 아마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아울렛이나 세일 쪽 저가죠. 저가하는 그런 쪽만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백화점도 많이 죽었는데 메이시닷컴만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저희하고 좀 비슷한 구조 예.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온라인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온라인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빨리 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또 미국 얘기로 빠졌는데 네. 지금 디아이플로에서 전개하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죠? 지금 오래된 아놀드 파마 골프하고요. 아놀드 파마. 예. 그다음에 까르트 브랑슈, 예. 그다음에 콜마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얼마? 아놀파마 아나들 우리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놀드 파마는 최고의 브랜드. 아유, 저 중학교 때도 아놀드 파마 이 바람막이는 없어서 못 입었어요. 제가 지금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아 예. 국제시장에 아놀드 파마 이 바람막이가 짝퉁이 얼마나 널려 다녔었다고. 이게 진품보다 짝퉁이 더 많았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양말은 다 아놀드 파마 아 쳤는데 맞아. 양말. 양말 최고였죠 양말. 저도 신었으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진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놀드 파마는 우리 이슬 씨는 아놀드 파마 들어봤어요? 아놀드 파마 이름만 들어봤고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죠 다행히. 지금도 전개를 하고 있는 네.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힘든데 이 대표 협약에는 조금 뭐 직원들보다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리 대표님은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뭐 돌파구로 한다면 뭐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의류 시장이 저희도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독특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저희 그 세일 형태 중에서 그 컨사인먼트 세일이라고 그 전 세계에 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는 위탁 판매라는 게 그러니까 없어요. 거의 뭐 중국도 거의 홀세일 위주고 위탁 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류에 거품이 많이 낀 건 사실이라고 봐요. 제가 네. 보기엔. 다른 데보다 마크업을 많이 높여야 되고 근데 지금 있는 온라인 시장은 실시간이기도 하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결국은 소비자가 살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가격 비교가 확실하게 되고 거기 품질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진정성 없으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브랜드 자체가 이런 거품을 빼고 좀 더 진정성 있게 브랜딩을 해가면서 그 소비자가 호흡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중가는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중가는 예.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는. 계속 운영하는 중가 브랜드는 계속해서 소비자하고 좀 멀어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이미 그럼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네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그 디아이플러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패션, 미래 네. 패션에 대한 비즈니스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네, 네,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그거 좀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짤막하게는 지금 이제 저희도 사업 구조를 좀 바꾸고는 있어요. 바꾸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업 구조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예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시장이 없으면 그 만드는 생산자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의 형성은 소비자가 와야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소비자가 가는 형태로 본다면 어느 시장을 갈 거냐가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그 타겟팅을 하고 있는 정도고 그 시장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온라인이라고 하고 모바일 시장이라고도 하고 그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까지 해서 네. 어쨌든 뭐 언택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같이 생산을 재고를 양산하는 계속 양산해서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그때 한 재작년에 듣기는 저희 나라 의류 재고가 저희 나라 국민이 3년 반 동안 입을 수 있대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공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지금도 아마 뭐 굉장히 많을 거고 공급이 그만큼 과잉됐다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재고가 저는 쌓였네. 이게 뭐 어쨌든 그 환경에도 문제가 분명히 될 거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재고들을
정말 없애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주문 후 생산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뀌는 물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유통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선진화돼서 이제 유통에서 수요 예측을 해서 바잉을 하는 구조를 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가지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로 바꾸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옛날에는 인간이 했다 하면 네. 지금 이제 뭐 AI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측하고 그 다음에 추천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벌써 일단 시장이 먼저 온라인에서 추천 서비스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거를 이제 메이커들이 그걸 따라서 이제 가야 된다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고를 양상하지 않으면서 좀 린하고 컴팩트하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네, 준비를 하고 시스템도 그렇게 계신다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뭐 한 브랜드를 1,000억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한 아이템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스포츠 그래서 쪽은. 네. 그런 네. 브랜드를 계속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아니면 M&A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을 같이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업 구조를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여쭤볼 질문들이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 예. 아니 근데 대표님 이상한 그 매력이 있는 게 제가 사실 말이 좀 길면 자르거든요. 네. 근데 이 저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자르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원래는 이 커트 담당인데 네. 제가 방송을 잘 못해서 말이 많았던 거. 근데 말씀을 되게 잘 하십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정말요? 이슬 씨도 질문이 좀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그건 다음에 전화로 네. 하시고요. 그렇게. 예. 아니 근데 오늘 짝퉁 인터뷰 나와주셨는데 네네. 지난번 방송도 한번 들어보셨다고 네네네. 하고 네네. 오늘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재밌는데요. 괜찮습니까? 예. 저 방송이 되게 이렇게 제가 그 어렸을 때 신입사원 때 방송을 KBS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예요? 그런 방송으로 사랑의 생각했는데 스튜디오 뭐 이런 거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신입사원하고 그 신입사원을 데려다가 다른 또 회사의 여직원들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그런 좀 이렇게 사랑의 지금의, 스튜디오 그러니까. 예,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 거기에 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별걸 다 얘기하게 되네요. 여기 이상한 매력이 있네. 여기 약간 좀 취조씨 같은데. 아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드님이 저기 이슬 씨보다도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정말요? 있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예, 저희 또 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저희 방송 괜찮죠? 재밌고 예. 일단 저는 방송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재미가 없으면 할 수가 네, 없잖아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으실 재미를 재밌으셨나요? 좀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 아놀드 파머 골프저 협찬도 좀 하시고 후원도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아무래도 다음번에 조만간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현이가 또 좋으시면서 일부러 또. 알겠습니다. 네. 디아이플로 박준식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스포츠 업계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야 되고요. 지금 맞아요. 디아이플로의 미래 패션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되니까 네네. 한 번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짝퉁 인터뷰 끝내기 전에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패션쇼 공식 메일은 패션쇼 kr@gmail.com이나 sports@faco.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 유튜브 TV 패션쇼, 패션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온라인 패션스토어 샵 패션쇼, 구인구직 잡 패션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샵 패션쇼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다양한 디자이너 및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상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패션 브랜드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패션쇼는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브랜드 개인도 좋습니다. 안내해드린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2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